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겪었던 상황을 되짚어 보면서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조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금리도 올리고 그동안 우대해주던 금리는 없애버리면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를 올렸어요. 대출이라는 건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이나 신용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대출인데, 대출의 또 다른 의미는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을 미리 당겨서 소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DSR이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어 대출 회수에 나선다고 기사가 나왔죠. 원리금 상환액에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된 이유가 있죠.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DSR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거 디레버리징의 일종입니다. 부채를 더 안 내주는 것도 부채를 줄이는 길이죠. 추가적으로 대출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하면서 기존의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빚을 갚아 나가니까 부채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레버리징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부채가 너무 커져서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차면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죠. 미래의 소득을 당겨서 썼기 때문에 이걸 갚는 동안에는 큰 성장을 거둘 수가 없어요. 디레버리징의 과정을 거쳐야 다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갚고 다시 성장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이 겪었던 장기 불황의 시기가 바로 가계나 기업의 디레버리징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다들 잘 알고 계실 건데 간단히 얘기해보면 90년대에 거품이 붕괴가 되면서 10년 동안 침체를 겪습니다. 그리고 좀 회복되려고 하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세계 경제 악화되는 시기를 겪죠. 그래서 또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복병을 만났죠. 역병 사태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 돼가고 있어요. 잃어버린 10년 시기는 거품 경제가 붕괴되면서 오게 됐던 건데 예상치 못했던 각종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더 회복이 늦어지고 있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위기들 때문에 더 그 회복이 더뎌지고 있어요. 일본의 장기 침체의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엔화 강세와 부동산 버블이죠. 일단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고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죠. 아무리 양적 완화 정책을 해도 유동성 공급 부족으로 엔고 현상이 사그라들지를 않았어요. 제조업이나 수출의 비중이 높았던 일본인데 엔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그만큼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있었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생산성도 많이 떨어진 상태죠. 세 번째, 과호 투자의 조정에 실패를 했습니다. 저금리 때문에 건설 부분에 과잉 투자와 자산 버블이 형성이 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구조조정 시기는 놓치고 오히려 재정 지출 확대하면서 경기 침체의 장기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재정 지출을 늘려도 경기 부양에 효과가 없고 그냥 막대한 재정 적자만 쌓이는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내수 부진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직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죠?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우리나라 인구가 9개월 새 1만 4천 명이 줄어들었어요. 출산율은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출산율이 0.92명으로 한 명도 안 되죠.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고령화되면 그건 전체 국민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인데 제조업 종사자가 지난달에 역대 최대 감소폭을 보였어요. 전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는 더 그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어요. 청년 실업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OECD 3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28위로 10년 전보다 14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가계 대출도 폭증을 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4년 전에 했는데 지금은 제발 영끌하지 말라고 하는데 영끌해서 그때만큼 빚을 더 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계대출은 1,700조를 육박하고 있어요. 빚내서 뭐 했나 보니까 집 사고 주식 샀죠?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100% 수준으로 주요국 중에 사실상 1위입니다. 빚을 많이 졌으니까 쓸 돈도 없죠. 그래서 소비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도 줄고 사업소득도 줄고 있는데 소비는 그거보다 더 많이 줄어서 불황형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돈을 안 쓰고 싶어 안 쓰는 게 아니죠. 없으니까 못 쓰고 있어요. 이런데 가계저축은 21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가계순 저축률의 변화를 보면 위기의 상황일 때마다 더 올라갔어요. 외환위기 때 그랬고 카드 사태, 금융위기 때 그럴 때마다 가계의 저축률은 올라갔어요. 무슨 뜻이죠? 앞으로 더 벌어들일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더 안 쓰고 통장에 넣어놓는다는 뜻이죠. 제가 부동자금 몇 조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거와 같은 맥락이죠. 넘쳐나는 유동성 얘기할 때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디에도 투자하지 않고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려서 부동산 오른다 이런 말이 안 맞는다고 다른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더 돈을 쓰지 않고 꼭 쥐고만 있습니다. 가계부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 부채도 심각하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확대 정책을 했고 그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빚만 많이 늘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것과 비슷하게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국가부채가 2년 후면 10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역병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국가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을 해왔고 그 결과 국가부채가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50%도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더 많이 써도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 부실나도 나라가 책임을 져야 되고 연금이 부실나도 나라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 대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물가도 마찬가지죠. 지금 장기적인 저물가 상황을 계속 겪고 있어요. 디플레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니다. 이미 디플레가 시작됐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낮은 경제 성장률과 민간 소비 여력이 축소되면서 그만큼 저물가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계의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쓸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쓰니까 물가를 지탱할 힘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일본이 디플레를 겪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즘 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가계대출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데 실제 적용되는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가장 심각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1년 사이에 2.5에서 6%까지 올렸죠. 그래서 못 버티고 결국 대폭락을 겪었는데 우리나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가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과 매우 닮아있고 이러한 상황이 곧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다르죠. 많이 달라요.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더 버틸 힘이 부족해요. 재정의 기초 체력이 한국이 훨씬 약하죠. 저성장 고령화로 경기 부양하는 거 똑같고 해마다 나라 빚이 늘고 있지만 채무 감당의 여력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일본은 해외 금융자산이 3조가 넘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18년도 기준에서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7.5배만큼 해외 금융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빚은 많지만 그만큼 또 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채무 감당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기축통화 국가 다름없죠. 글로벌 통화시장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 우리나라에서밖에 못 써요. 일본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에 부동산 거품이 엄청 났습니다. 일본의 도쿄를 팔면 미국을 다 산다는 말이 막 돌았죠.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버블이 심각하죠. 4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전 지역이 올랐으니까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만큼 올랐어요. 그런데도 다르다. 일본처럼 그럴 리 절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일본에 생겼던 거품보다 우리나라 거품이 훨씬 조그맣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저금리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일어날 일 없고 또 전 세계가 유동성 확대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오를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2년 전 기사를 소개하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부동산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 비교가 안 된다라는 제목의 어떤 분이 기고를 한 글입니다. 한국이 일본처럼 부동산 폭락을 겪게 될 건지 이 사례를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라고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일본 같은 경우 불황이 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남아도는 유동성 자금을 대부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했고, 신도시 부동산 가격도 도쿄를 위협할 만큼 올라갔습니다. 일본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든 상황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죠?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이 대부분 부동산 주식에 들어가고 있고, 국민 대부분이 지금 아파트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반인이 대규모로 시장에 참여하면 통상적으로 거품 경제가 형성된 것으로 경제학자들이 평가를 하죠. 거품이 형성되면 상품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시세 상승만을 기대하는 투기성 투자만 남게 됩니다. 80년대 일본의 부동산 투자가 투기성 투자가 대부분이었고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였던 상황이었어요. 경제 불황이 오고 나니까 투기성 거품으로 올라간 경제지수가 급속하게 하락이 됐고 폭락이 계속돼서 최고가 대비해서 20분의 1 가격까지 내려간 곳도 생겨났습니다. 이게 바로 실제 사용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매입한 대가였죠. 당시에 일본의 경제 규모는 어떤 수준이었냐 하면 독일을 포함해서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모든 나라 경제력을 합한 수준 정도였어요. 그렇게 넘쳐나는 부동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부동산 거품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 폭락을 경험했는데 그래도 아직 선진국의 대열에 있죠. 투기성 부동산 투자는 거품으로 연결되고 금융 문제까지 이어지고 이게 미국의 금융위기로 나타났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교훈을 얻게 됐죠. 투자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 세대가 맹목적인 투기에 참여하게 놓아둬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그 교훈입니다. 부동산은 삶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야지 손쉽게 돈을 버는 수단으로 변질되면 반드시 거품이 발생을 합니다. 거품일 때는 절대 거품인 줄 모르죠. 사고가 난 후에야 거품인 걸 알게 됩니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거주가 우선이 되는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되고 투자의 제일 목적이 시세 차익이 아니라 행복한 주거 생활임을 깨달아야 되겠죠.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네요. 현재보다 훨씬 덜 심각했던 18년도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 상황에서는 왜 이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본과 다르죠.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겪어서 80년대에 땡겨 쓴 빚을 갚느라 여지껏 객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한 각종 위기사항들 때문에 여전히 지금 언제 다시 그때의 전성기를 되찾을지 지금 요원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그동안 그렇게 돈을 땡겨 쓰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왕창 땡겨 썼죠. 아직 이거 빚 갚는 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일본처럼 20, 30년 안에 끝날지 아니면 그 이상일지 아예 잃어버린 부동산이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데 지금도 빚내서 집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